퇴근 시간, 서영의 차가 한남동 스카이캐슬 입구를 천천히 통과합니다. 경비실 창문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가요. 긴 머리카락이 어깨에 내려앉고 하루 종일 조이던 표정이 조금 풀립니다. 차창 밖으로 비슷한 큰 집들이 이어지지만 서영에게 이곳은 아직도 가끔 낯선 나라처럼 느껴집니다. 집 앞 차고에 차를 세우고 내리자 자동 센서 등이 하나둘 켜집니다. 300평 주택의 거실 불빛이 유리창 너머로 새어나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익숙한 향이 퍼집니다. 엄마. 준희가 맨발로 뛰어나옵니다. 얼굴에는 아직 아이 같은 살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서영의 가방을 받아들고 신발을 정리합니다. 오늘 늦었네. 응, 회의가 좀 길었어. 저녁 먹었어? 이제 먹을 거야. 루디아 이모가 거의 다 했대. 준희의 말 끝에 주방 쪽에서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넓고 반듯한 아일랜드 식탁 위로 노란 조명이 내려앉고 루디아가 정갈하게 그릇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녀의 앞치마에는 물기가 조금 묻어 있지만 동작은 익숙하고 빠릅니다. 사모님 오셨어요. 응, 루디아. 고생 많았어요. 서영은 짧게 웃으며 인사합니다. 루디아의 눈가에는 피곤이 살짝 보이지만 그녀는 바로 고개를 숙이고 다시 상을 챙깁니다. 그때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립니다. 띠띠띠띠삐. 문이 열리고 맑은 피부에 단발머리를 한 승연이 먼저 들어옵니다. 뒤에는 캐시가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따라옵니다. 어머, 서영 씨. 아직 회사에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막 왔어요. 같이 먹어요. 어차피 음식 많아요. 두 사람의 목소리는 자연스럽게 상류층의 일상으로 흘러갑니다. 국제학교 이야기, 학원 정보, 새로 열린 레스토랑, 투자 이야기까지. 식탁 위에는 색감이 예쁜 샐러드와 스테이크, 작은 디저트 접시들이 가지런히 놓입니다. 서영과 승연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캐시는 말이 거의 없습니다. 그녀는 식탁 옆 시계를 자주 힐끗 보고 현관 쪽도 자꾸 돌아봅니다. 손가락이 앞치마 끝을 잡았다 놓았다 반복합니다. 얼굴에는 미세한 긴장감이 떠 있습니다. 서영은 그 모습을 옆눈으로 봅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속으로만 생각합니다. 오늘 좀 불안해 보이네. 하지만 곧 다시 승연의 말에 끌려갑니다. 아이들 성적, 학원 선생님, 겨울 방학 캠프. 웃음소리가 몇 번 오고 가면서 캐시의 묘한 움직임은 자연스럽게 배경으로 밀려납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루디아와 캐시는 접시를 치우며 부엌과 식탁 사이를 오갑니다. 어느 순간 캐시는 루디아보다 한 발짝 먼저 움직여 조심스럽게 서영 쪽으로 다가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아주 가볍지만 마음은 무거운 듯합니다. 사모님. 캐시의 목소리는 낮고 떨려 있습니다. 서영이 고개를 돌리자 캐시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영을 올려다봅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그녀는 한국어를 또박또박 말하려 했습니다. 숨을 한 번 삼키고 말을 잇습니다. 하루도 그 집에 있기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짧은 문장이지만 말 사이사이에 눌러 담긴 시간이 느껴집니다. 캐시의 눈가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고일 것처럼 반짝임이 있습니다. 순간 서영의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업무 보고서나 클라이언트 하소연과는 다른 종류의 개인적인 구조 요청입니다. 뇌리에 여러 생각이 한꺼번에 스칩니다. 이혼 문제인가, 폭력인가, 임금체불인가, 경찰, 변호사, 단지 내 소문. 캐시 씨, 무슨 일이에요? 천천히 말해봐요.
서영이 조금 낮은 목소리로 묻는 순간 공기 흐름이 달라집니다. 부엌 쪽 조명이 살짝 어두워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캐시가 입술을 다시 떨며 말을 잇고자 할 때 식탁 너머에서 하이힐 소리가 가까워집니다. 둘이 무슨 얘기해? 승연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끼어듭니다. 그녀는 와인잔을 한 손에 들고 서영과 캐시 사이를 바라봅니다. 눈빛은 웃고 있지만 깊은 곳에는 단단한 경계가 서 있는 듯합니다. 캐시는 즉시 어깨를 움찔하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섭니다. 방금 전 떨리던 표정은 순식간에 지워지고 익숙한 미소가 대신 자리합니다. 아니에요, 사모님. 괜찮아요. 서영은 짧은 순간 망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도와달라 했어요 라고 말해야 할까? 아니면 분위기를 지켜야 할까? 머리는 여러 길을 그리지만 입은 어느 쪽도 고르지 못합니다. 그냥 요리 맛있다고 했어요. 결국 서영은 이렇게 말하고 맙니다. 자신의 말이 얼마나 얇은 방패인지 알면서도 더 깊게 들어가기를 멈춥니다. 승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습니다. 그렇지? 우리 집에 있을 때도 요리는 잘했어. 식탁 위에 다시 가벼운 웃음이 흐릅니다. 그러나 캐시의 손가락은 여전히 앞치마 끝을 꼭 쥐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은 그렇게 끝납니다. 치워진 접시, 정리된 거실, 조용한 복도. 겉으로는 언제나와 다름없는 스카이캐슬의 밤입니다. 하지만 서영의 마음 한 구석에는 방금 놓쳐버린 한 문장이 계속 맴돕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그 말은 대답을 듣지 못한 채 넓고 조용한 집 안 어딘가에 고여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음 날 아침 스카이캐슬 단지는 언제나처럼 반듯해 보입니다. 겨울 햇빛이 담장을 따라 미끄러지고 입구 경비는 익숙한 자세로 서 있습니다. 서영은 잠깐 망설이다가 승연의 집으로 난 도로로 차를 돌립니다. 마음 한쪽에서는 괜히 참견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올라오지만 어젯밤 캐시의 눈빛이 자꾸 떠오릅니다. 배를 누르기 전까지도 서영은 손가락을 두세 번 접었다 폈다 합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리고 잠시 뒤 현관문이 열립니다. 가벼운 향수 냄새와 함께 승연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늘도 단정한 단발머리와 고급스러운 니트,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웃는 얼굴입니다. 서영 씨? 이 아침에 웬일이야? 어제 캐시 씨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요. 괜찮나 해서요. 서영이 말을 꺼내자 승연의 표정이 아주 잠깐 굳어졌다가 다시 풀립니다. 그녀는 어깨를 한번 으쓱하며 대답합니다. 아, 캐시. 새벽에 나갔어. 갑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더라. 말하는 톤은 가볍지만 내용은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서영은 순간 말을 잇지 못하고 승연 얼굴을 살핍니다. 고향이요? 언제요? 오늘 새벽 2시쯤 짐 싸고 바로 나가더라고. 요즘 힘들어하긴 했잖아. 애도 없고 남편하고도 연락 안 된다 그랬고. 승연은 대수롭지 않은 듯 손을 내저으며 사람 사는 일은 다 그렇다 하는 표정으로 말합니다. 그때 집 안쪽에서 남자 발소리가 가까워집니다. 누구야? 승연의 남편 오세준이 셔츠만 걸친 채 거실로 나옵니다. 그는 서영을 보자 바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합니다. 아, 서영 씨. 아침부터 무슨 일 있어요? 안녕하세요. 그냥 캐시 씨가 괜찮은지. 서영이 조심스레 말을 꺼내자 오세준은 짧게 웃으며 손을 내젓습니다. 아, 그 친구요? 가버렸어요. 필리핀 애들 원래 그래요. 좀 힘들다 싶으면 짐 싸고 나가버려요. 가출까지는 아니고 그냥 지 멋대로 그만두는 거죠. 말은 농담처럼 들리지만 서영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대답입니다.
어젯밤 떨리던 목소리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짐은 다 가져갔나요? 아마, 잘은 모르겠네요. 어차피 새 사람 구해야죠. 요즘 구인업체 많잖아요. 오세준은 더 이상 이야기할 가치가 없다는 듯 시계를 한번 보고 다시 안쪽 방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그 순간 서영 입에서 자연스럽게 말이 나옵니다. 혹시 캐시 씨 방 한 번만 봐도 될까요? 승현은 조금 당황한 듯 눈을 깜빡입니다. 그러다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래도 신경 쓰이면 한번 볼래? 이쪽이야. 복도는 향초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고 벽에는 고가의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그 사이를 지나 방 하나 문이 열립니다. 이곳이 캐시가 머물던 방입니다. 방은 생각보다 단출합니다. 작은 침대, 책상, 서랍장, 접혀있는 옷 몇 벌. 눈에 띄게 어지러진 곳은 없습니다. 와, 짐도 거의 없지? 간단하게 챙겨서 나간 거야. 승현의 말에 서영은 천천히 방을 둘러봅니다. 어제 식탁 너머에서 떨리던 손이 자꾸 겹쳐 보입니다. 서랍장 앞에 선 서영은 무심코 손잡이를 잡았다가 멈춥니다. 열어봐도 돼? 응 뭐. 어차피 이제 빈 방인데. 승현이 대수롭지 않게 답하자 서영은 조심스럽게 첫 번째 서랍을 엽니다. 잡다한 소품과 작은 화장품이 보입니다. 두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서영의 손이 굳습니다. 그 안에는 여권 한 권과 고무줄로 묶인 현금 봉투가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서영은 여권 겉면의 색과 질감을 눈으로 천천히 확인합니다. 외국인 여권 특유의 색감입니다. 그녀는 무의식 중에 봉투 옆으로 손을 뻗었다가 바로 멈춥니다. 여권 여기 있네요. 작게 내뱉은 말에 승현이 다가와 서랍 안을 내려다봅니다. 승현의 얼굴에 잠깐 그림자가 스칩니다. 아직 안 가져갔네. 급해서 놓고 간 걸까? 대답은 너무 가볍습니다. 서영은 눈을 떼지 못한 채 속으로 계산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여권은 필수입니다. 공항, 비행기, 출국 심사. 그런데 가장 중요할 여권이 가장 눈에 띄는 서랍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급히 나갔다 해도 이건 챙기지 않았을까요? 서영이 조용히 말하자 승현은 억지로 웃으며 말합니다. 글쎄, 요즘 애들은 뭐 다른 신분증도 있고 혹시 복사본 갖고 있나 보지. 잘 모르겠네. 어쨌든 진짜 나가고 싶으면 또 전화하겠지. 말과는 달리 승현의 손가락이 팔꿈치 부분을 자꾸 쓰다듬습니다. 작은 불안의 습관처럼 보입니다. 서영은 여권과 봉투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다가 서랍을 천천히 닫습니다. 방을 나와 복도로 걸어가는 순간 거실 쪽에서 시선이 느껴집니다. 소파 옆, TV 옆자리에 앉아있던 태양이 조용히 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태양아, 인사 안 해? 승현이 자연스럽게 말하자 태양은 조금 굳은 얼굴로 일어납니다. 안녕하세요, 이모. 목소리는 예의 바르지만 눈빛은 어디에 둘지 몰라 흔들립니다. 서영의 시선이 그 눈동자와 잠깐 맞닿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그 안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스칩니다. 놀람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비밀을 들켜버린 사람의 표정인지. 태양은 곧 시선을 피하고 다시 소파 뒤로 돌아가 앉습니다. TV 화면은 꺼져 있고 검은 화면 속에 거실 풍경이 왜곡되어 비칩니다. 집을 나서는 길, 서영의 머릿속에서는 가출이라는 단어와 서랍 속 여권의 이미지가 계속 부딪힙니다. 단지는 여전히 고요하고 경비실에서는 라디오 음악이 잔잔하게 흘러나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는 아침입니다. 하지만 서영의 발걸음은 집으로 돌아갈수록
점점 무거워집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거실 TV는 꺼져 있고 식탁 위에는 치우지 못한 컵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서영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서재로 향합니다. 문틈 사이로 은은한 스탠드 조명이 새어나옵니다. 서재 안에서는 남편 도진이 서류를 넘기고 있습니다. 넓은 책상 위에는 검은색 가죽 파일과 두꺼운 법전, 노트북 화면이 어지럽게 켜져 있습니다. 도진은 안경테를 곧게 밀어 올리며 문 여는 소리에 고개를 듭니다. 오늘 늦었네. 당신도. 짧게 인사를 주고받고 나서도 서영은 바로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손에 쥔 머그컵이 약간 미끄러지는 느낌이 납니다. 도진이 그런 그녀를 보며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댑니다. 무슨 일 있어? 그제야 서영은 의자 하나를 끌어와 책상 맞은편에 앉습니다. 숨을 들이켰다가 내쉬는 사이 낮에 있었던 장면들이 차례대로 떠오릅니다. 캐시의 떨리는 목소리, 서랍 속 여권과 현금 봉투, 태양의 눈빛. 혹시 승현 씨네 가정부 캐시 알지? 어제 같이 밥 먹었다며. 도진은 기억을 더듬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서영은 차분히, 그러나 목소리를 조금 낮추어 말을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에 승현 씨 집에 갔었어. 캐시가 새벽에 고향으로 갔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녀는 캐시의 방에 들어갔던 일, 서랍 속 여권과 봉투, 그리고 태양의 굳은 표정을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말이 길어질수록 도진의 눈빛은 서류에서 사건 쪽으로 옮겨집니다. 여권이 그대로 있었다고? 응. 현금도. 고향으로 간다면서 제일 필요한 걸 두고 갔어. 서영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서로를 꽉 쥡니다. 도진은 잠시 말이 없더니 노트북을 살짝 닫으며 의자에 몸을 숙입니다. 근데 그게 정확히 우리 기준에서 이상하다는 거지.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권을 두고 간 사람이 공항에 갈 수 있어? 사람이란 게 당황하면 중요한 걸 놓고 나가기도 해. 그리고 여권이 하나뿐이라는 보장도 없고. 도진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차분합니다. 그는 습관처럼 손가락으로 허공에 항목을 그리며 말을 이어갑니다. 첫째, 폭행 흔적이나 위협 정황이 없어. 둘째, 실종 신고도 아직 안 된 상태고. 셋째, 본인이 자의로 그만두고 나갔을 가능성이 여전히 있어. 이 정도면 경찰의 말에도 조금 지켜봅시다 수준일 거야. 서영은 답답함을 느끼며 고개를 젓습니다. 그래도 느낌이 안 좋아. 어제 나한테 도와달라고 했거든. 뭐라고? 도진의 눈썹이 살짝 올라갑니다. 사모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루도 그 집에 있기 너무 힘들어요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 말을 옮겨 말하자 그 순간의 공기가 다시 서재 안에 떠도는 것 같습니다. 도진은 한숨을 짧게 내쉬고 팔짱을 낍니다. 그 말을 들었으면 그 자리에서 물어봤어야지.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지금 이렇게 애매하게 말하면 법적으로는 그냥 힘들다고 하소연한 수준이야. 그래서 더 미안해. 그때 나도 잠깐 망설였던 것 같아. 서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자신이 한 선택, 혹은 하지 않은 선택이 마음을 찌릅니다. 도진은 잠시 아내를 바라보다가 다시 현실적인 표정으로 돌아갑니다. 게다가 승현 씨 남편 알잖아. 우리 로펌 큰 고객 중 하나야. 스카이캐슬 개발건으로도 계속 일을 줄 사람이야. 괜히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문제 키우는 건 현명하지 않아. 그 말은 명백한 선 긋기였습니다. 서영은 입술을 깨물며 묻습니다. 그럼 그냥 모른 척 하자는 거야? 아니, 상황을 더 지켜보자는 거지. 연락이 며칠째 안 된다든지 공식적으로 실종 신고가 들어가면 그때 가서 진술해도 늦지 않아.
논리는 완벽에 가깝지만 서영의 가슴속에는 빈자리가 남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도진의 서류 더미를 한번 내려다봅니다. 법이라는 이름으로 정리된 사건들. 그 안에 캐시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제대로 들어갈 자리가 있는지 문득 의심이 듭니다. 당신 직감은 존중해. 하지만 법은 직감으로 움직이지 않아. 도진의 말은 부드럽지만 단단합니다. 서영은 더 말할 힘이 없어져 고개만 조금 끄덕입니다. 서재를 나와 문을 닫는 순간 안쪽에서 다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이어집니다. 마치 아무 대화도 없었던 것처럼. 복도를 지나 거실로 내려오면 집은 다시 넓고 고요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서영은 자신이 아주 작은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한편 같은 시간. 주방 한쪽에서 루디아는 식탁 위에 휴대폰을 놓고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창 맨 위에는 캐시라는 이름이 떠 있습니다. 캐시, 어디 있어요? 오늘 안 와요? 몇 시간 전부터 보낸 메시지들 옆에는 회색 체크 표시만 고요히 서 있습니다. 통화 버튼을 수차례 눌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연결할 수 없습니다라는 기계음뿐입니다. 루디아는 입술 안쪽을 세게 깨물며 연락처 목록을 넘깁니다. 필리핀 친구들과 단지 주변 가정부들의 단체방에도 글을 남깁니다. 혹시 캐시 본 사람 있어요? 어제 이후로 연락 안 돼요. 알림창에는 몇 개의 답장이 뜹니다. 요즘 바쁘다더니 그냥 다른 집 간 거 아냐? 고향 갔다고 하지 않았어? 아무도 캐시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SNS, 커뮤니티, 송금 앱까지 둘러봐도 마지막 기록은 며칠 전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루디아의 손이 조금씩 떨립니다. 사모님이 알면 뭐라 하실까? 혼잣말이 입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서영이 걱정할 얼굴이 떠오르지만 그보다 먼저 떠오르는 건 괜히 문제를 키우지 말라는 다른 집 사모님들의 말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루디아는 식탁 의자에 가방을 올려놓고 서랍에서 오래 접어둔 종이 한 장을 꺼냅니다. 외국인 노동자 상담센터와 관할 경찰서 연락처가 적힌 안내문입니다. 예전에 누군가 건네준 뒤 한 번도 제대로 펼쳐본 적 없던 종이. 루디아는 화면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여전히 회색 체크.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향합니다. 오늘은 나도 그냥 못 있는다. 신발을 급히 챙겨 신고 조용히 문을 엽니다. 단지 바깥 공기가 차갑게 폐 속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두렵지만 멈추지는 않습니다. 잠시 후 지역 경찰서 민원 창구 앞. 낯선 한국어 용어들이 적힌 게시판 아래에서 루디아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표를 뽑습니다. LED 전광판에 자신의 번호가 뜨자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창구로 다가갑니다. 저 실종 신고하려고요. 제 친구 캐시 안 보여요. 연락 안 돼요. 창구 직원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봅니다. 기록지 위에 볼펜이 놓이고 이름과 주소, 고용주 정보, 마지막으로 본 시간과 장소가 하나씩 적혀 내려갑니다. 그 순간 캐시의 이름은 처음으로 공식 기록 위에 올라갑니다. 서영의 집 안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는 아주 작은 소리로. 경찰서 복도에는 형광등 불빛이 조금씩 깜빡이고 있습니다. 벽 한쪽에는 분실물 안내문과 각종 신고 절차에 대한 안내지가 층층이 붙어 있습니다. 아침 근무 교대가 막 끝난 시간, 민원 창구 앞 전광판 숫자가 천천히 넘어갑니다. 실종 가출 관련 서류를 한데 모아둔 회색 캐비닛이 끌려 나옵니다. 담당 팀장이 서류 뭉치를 턱하고 책상 위에 내려놓습니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 실종 건
요즘 좀 많지 않아? 팀장의 말에 막 들어온 형사 한 명이 고개를 갸웃합니다. 다들 그냥 가출 처리된 거 아니야, 팀장님? 그래서 문제야. 하나하나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주소가 겹친다니까. 팀장은 빨간 펜으로 몇 장의 서류에 동그라미를 치며 한쪽 끝에 한남동로 스카이캐슬이라고 적힌 주소를 가리킵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아이린이 커피가 담긴 종이컵을 들고 들어옵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머리를 깔끔하게 묶어 올렸고 코트 안쪽으로는 한 번쯤 다림질한 셔츠가 보입니다. 또 야근 서류야? 아이린이 툭 던지듯 묻자 팀장이 서류 더미를 그녀 쪽으로 밀어둡니다. 아이린, 이거 내가 맡아. 외국인 가사 도우미 실종. 이번에도 그냥 가출로 볼 수 있을지 내 눈으로 한번 봐. 이번에도 라는 말이네요. 아이린이 종이컵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신고서부터 훑기 시작합니다. 이름, 국적, 고용주 정보,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각, 신고자. 그 중 한 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신고자 루디아 필리핀 국적. 실종자 캐시. 이게 오늘 새로 들어온 건가요? 그래. 신고자도 같은 단지에서 일하는 가정부라더군. 그런데 말이야, 이 주소 좀 봐. 팀장은 다른 서류 3장을 꺼내 한 줄로 나란히 놓습니다. 3장 모두 주소란에 비슷한 글자가 반복됩니다. 한남동로 스카이캐슬 동호. 한남동로 스카이캐슬. 한남동로 스카이캐슬 단지 인근. 아이린은 눈살을 찌푸리며 신고 날짜와 종결 날짜, 사건 처리 결과를 차례대로 읽습니다. 자발적 귀국, 자발적 귀국, 가출 후 귀국 추정. 결과란에는 이런 문구들이 지나가듯 적혀 있습니다. 모두 명확한 확인 없이 편리한 결론으로 덮인 듯한 문장들. 혹시 실제 출입국 기록은 확인했습니까? 일부는 했지. 근데 기록이 명확하지 않거나 중간에 이름이 한 글자씩 다른 경우도 있어서 말이야. 출입국 관리소에서도 동일 인물 여부 불명 같은 식으로 넘긴 게 많더라고. 팀장은 어깨를 으쓱합니다. 솔직히 이런 건 다들 깊게 파보려 하지 않잖아. 고용주들도 상류층이라 괜히 문제 만들기 싫어하고. 상류층이라는 단어에 아이린의 손가락이 잠깐 멈춥니다. 그녀는 다시 신고서 맨 위를 봅니다. 큰 글씨로 적힌 단지 이름, 스카이캐슬. 이 단지 예전에 다른 사건도 한 번 있었죠. 가사도우미 실수로 아동 넘어뜨린 건. 결국 합의 보고 끝났지. 기사도 나왔다. 금방 내려가고. 아이린은 짧게 숨을 내쉽니다. 머릿속 어딘가에서 어릴 적 텔레비전에서 보던 특별한 동네 특집 프로그램의 화면이 스친 듯합니다. 넓은 마당, 반짝이는 창문, 완벽하게 정돈된 정원. 그리고 화면 하단을 지나가던 자막. 상위 0.1%만이 사는 곳, 스카이캐슬. 아이린은 그 이미지 위에 오늘의 신고서를 겹쳐봅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조용히 넘기고 싶은 겁니까? 팀장은 피곤한 얼굴로 웃습니다. 아이린, 내가 알잖아. 윗선이 원하는 건 확실한 증거야. 그냥 의심만으로 뒤집어 엎었다가 괜히 언론하고 민원 터지면 우리만 치이는 거고. 아이린은 대답 대신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준 거면 일단 제대로 봐야죠. 그녀는 신고 일시와 내용을 표로 옮겨 적기 시작합니다. 사건 번호, 실종자 이름, 국적, 고용주 주소, 처리 결과. 그리고 오른쪽 여백에 작은 글씨로 메모를 남깁니다. 동일 단지, 반복 자발적 귀국 표현, 남발 고용주 대부분 고소득 직군. 잠시 후 아이린은 팀장에게 말합니다. 단지 출입 기록, CCTV, 경비일지 전부 확보해야겠습니다. 출입국 관리소에도 실종자 전원 이름으로
기록 재조회 요청 넣고요. 이건 최소한 패턴이 있는 사건 같습니다. 팀장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알았어. 근데 단지 쪽에서 반발 들어올 거야. 벌써 몇 번이나 들어갔다 나왔던 곳이라서. 정식 공문으로 출입허가 요청 넣고 주민 대표랑 경비실이랑 먼저 면담해. 말 조심하고. 아이린은 그 말에 짧게 웃습니다. 말 조심은 늘 해요. 대신 기록은 정확히 남기죠. 그날 오후 스카이캐슬 정문 앞. 경비실 유리창 너머로 아이린과 동행한 수사팀원이 보입니다. 경비원은 약간 긴장한 얼굴로 출입대장을 펼쳐 보입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한 달치 출입 기록 전부 필요합니다. 특히 외부 인력과 야간 출입은 별도로 구분해서요. 아이린의 말에 경비원은 순간 눈치를 봅니다. 왜 저희 단지는 늘 안전합니다. 큰 문제는 없었고요. 가사도우미 분들은 대부분 정식 계약이고 옆에 있던 주민 대표가 부드러운 미소로 말을 이어봤습니다. 고급 코트에 브로치를 단 중년 여성입니다. 형사님, 우리 단지는 보안이 철저해서요. 외부인이 함부로 드나들 수 없어요. 가끔 나가버리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건 어디나 있는 일 아니겠어요? 다들 사정이 있어서. 아이린은 그 말을 끝까지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그래서 정확히 확인하려는 겁니다. 혹시 따로 문제될 일은 없다는 식으로 주민들께 미리 이야기하신 건 아니죠? 주민 대표는 살짝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웃음을 지어 보입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괜히 불안해할까봐 소문이 과장되지만 않게 하자는 정도죠. 아이린은 수첩을 꺼내 주민 대표와 경비원의 말을 그대로 받아 적습니다. 단지는 늘 안전, 어디나 있는 일, 사정이 있어서 어딘가에서 들어본 듯한 익숙한 문장들이 나열됩니다. 경비실 벽면에는 지난해 설치된 CCTV 모니터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화면 속 스카이캐슬의 골목들은 깨끗하고 조용합니다. 아이린은 화면을 한번 훑어본 뒤 말합니다. 최근 일주일치 영상 원본, 복사 떠주세요. 특히 가정부분들 출입과 차량 이동이 보이는 구역은 빠짐없이요. 네, 절차에 따라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주민 대표의 목소리에는 이미 피곤함과 방어적인 기색이 섞여 있습니다. 단지를 나오는 길 수사팀원이 아이린에게 조심스레 묻습니다. 형사님, 여기 사람들 말이 다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상하지. 아이린은 손에 든 수첩을 다시 펼쳐봅니다. 문제없다. 가끔 있는 일. 원래 그렇다. 이 정도로 똑같은 어휘가 반복되는 건 누가 먼저 말을 정리해줬다는 뜻이야. 위에서든 옆에서든. 그녀는 수첩을 닫으며 단지를 한번 뒤돌아봅니다. 겨울 햇빛 아래 스카이캐슬의 집들은 그저 반듯하고 아름답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아이린의 눈에는 그 집들을 감싸고 있는 투명한 벽이 더 크게 보입니다. 돈과 체면, 그리고 말 맞추기. 괜찮아. 괜찮다고만 말하는 동네에서 제일 먼저 찾아야 하는 건. 그녀는 마음속으로 말을 마무리합니다. 도대체 뭐가 안 괜찮은지다. 아이린의 책상 위에는 회색 바인더 2개가 새로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에는 스카이캐슬 과거 사건, 다른 하나에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실종이라고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옆에는 오늘 아침 받아온 단지 출입 기록과 CCTV 복사본이 쌓여 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여러 개의 영상 파일 목록이 길게 줄지어 있습니다. 날짜, 시간, 카메라 번호. 아이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가장 최근 날짜의 파일부터 재생합니다. 화면 속에는 스카이캐슬 정문이 보입니다. 고급 차들이 느긋하게 드나들고 경비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출입카드를 확인합니다. 화면 오른쪽 하단에는 시간 표시가 초 단위로 흘러갑니다. 여기 실종 추정일 전날 밤부터 다시 보자. 아이린은 재생발을 조금 뒤로 당기고 속도를 약간 높입니다. 차들이 속속 들어오고 나가며 가사도우미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셔틀버스에서 내려 각자 흩어집니다. 몇 분이 흐른 뒤 화면 왼쪽에서 흰색 SUV 한 대가 나타납니다. 차량 번호를 확인한 수사팀원이 말합니다. 형사님, 이거 서영 씨 차량입니다. 차량이 정문을 통과해 안으로 들어가자 아이린은 다른 카메라 영상을 연이어 띄웁니다. 단지 안도로, 모퉁이, 교차로, 주차장 입구. 화면 속에서 흰색 SUV가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이 이어집니다. 그때 한 프레임에서 SUV가 잠시 멈춥니다. 화면 최상단 구석, 가로등 아래에서 누군가가 차량 반대쪽 문을 열고 탑승하는 모습이 작게 보입니다. 영상에는 얼굴이 뚜렷하게 잡히지 않지만 체구와 머리 모양이 익숙합니다. 확대해봐요. 화면을 확대하자 흐릿하지만 앞치마 비슷한 옷과 묶은 머리가 식별됩니다. 수사팀원이 다른 각도의 카메라를 찾아 열어봅니다. 이번에는 측면에서 잡힌 장면이 나옵니다. 밤이라 어둡지만 아이린은 그 얼굴선을 알아봅니다. 캐시. 캐시가 서영의 차량 뒷좌석에 올라타고 문을 닫습니다. 차는 다시 움직여 단지 밖 방향으로 나갑니다. 시간 표시가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실종 추정 시간으로 기록된 시각보다 몇 시간 앞선 전날 밤 늦은 시간. 수사팀원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이러면 마지막으로 캐시를 본 사람은 고용주가 아니라 서영 씨일 수도 있겠네요. 아이린은 대답 대신 차량의 이동 경로를 메모지 위에 적어 내려갑니다. 단지 출구 메인 도로, 편의점과 공사장 방향. 단지 주변 편의점 CCTV, 교차로 CCTV, 가능하면 민간 업체 블랙박스 영상까지 전부 요청 넣어요. 특히 이 시간대.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합니다. 오후 경찰서 조사실. 서영은 작고 단정한 회의용 테이블 앞에 앉아 있습니다. 맞은편 벽에는 진술은 사실대로라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서로를 꼭 잡고 있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이린이 파일을 들고 들어옵니다. 검은 재킷과 단정한 바지 차림, 표정은 최대한 중립적입니다. 한서영 씨, 다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네, 최대한 기억나는 대로 말해볼게요. 아이린은 녹음기 버튼을 누르고 기본 인적 사항을 짧게 확인한 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캐시 씨를 마지막으로 본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어제 아니, 그저께 저녁이요. 우리 집에서 같이 저녁 먹고 나간 뒤로는 못 봤어요. 아이린은 준비해온 서류를 한 장 꺼내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습니다. CCTV 영상에서 캡처한 흐릿한 흑백 사진입니다. 차량 문을 여는 캐시의 옆모습이 작게 찍혀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구로 보이십니까? 서영은 사진을 내려다보다가 숨이 잠깐 멎는 느낌을 받습니다. 비록 흐릿하지만 자세와 옷차림, 묶은 머리 모양까지 너무 익숙합니다. 캐시인 것 같아요. 목소리가 작게 떨립니다. 아이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습니다. 이건 스카이캐슬 단지 입구 CCTV 영상에서 뽑은 장면입니다. 날짜는 실종 추정일 전날 밤. 여기 차량은 한서영 씨명의 차량입니다.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서영은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머릿속을 뒤지는 느낌으로 말을 더듬습니다. 저 기억이 잘 안 나요. 정말 제가 태워줬나요? 아이린은 목소리를 낮춥니다. 사람이 긴장하거나 당황하면
특정 시간대 기억이 블록처럼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날 밤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함께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그녀는 메모지를 꺼내 연필로 선을 그으며 말합니다. 회사에서 퇴근한 시각, 스카이캐슬 입구 통과한 시각까지는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 단지 안 어딘가에서 캐시 씨가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그 즈음 혹시 연락을 받으셨거나 우연히 마주쳤을 가능성은요? 서영은 눈을 감았다 뜨며 그날 밤의 느낌을 떠올려 보려고 애씁니다. 퇴근길 차 안에 흘러나오던 라디오 소리, 단지 입구의 경비, 가로등 빛, 그리고 짧은 탄식이 먼저 나옵니다. 생각났어요? 아이린이 조심스레 묻자 서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단지 들어오는데 입구 근처에 캐시가 서 있었어요. 혼자. 앞치마는 벗고 있었던 것 같고 작은 가방만 들고. 제가 창문 내리고 이 시간에 어디 가냐고 물었어요. 그녀는 그때의 대화를 곱씹듯 말합니다. 캐시가 친척을 잠깐 만나러 나간다고 했어요. 차가 없어서 택시 잡기 애매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근처까지 태워준다고 했죠. 그게 마지막이었나 봐요. 아이린은 그 경로를 지도로 옮기며 묻습니다. 어디까지 태워주셨죠? 단지에서 조금 나온 뒤 편의점 있는 교차로 앞이요. 그 앞에서 내려달라고 해서 거기서 내렸어요. 저는 바로 집으로 돌아갔고요. 말을 하면서도 서영은 자신이 왜 이 기억을 잊고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더 혼란스럽습니다. 머릿속이 갑자기 하얘지면서 중간중간이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솔직히 이게 왜 기억이 안 났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린은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사실을 확인하듯 정리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실종 추정일 전날 밤 한서영 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캐시 씨를 태우고 단지 밖까지 데려다 줬다. 편의점 앞 교차로에서 내렸고 그 이후 캐시 씨를 본 적은 없다. 맞습니까? 네. 대답과 함께 서영의 어깨가 조금 떨어지는 것이 보입니다. 무언가를 숨기려는 기색이라기보다는 자신이 모르는 사이 중요한 연결고리 한 조각이 빠져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충격에 가깝습니다. 아이린은 녹음기를 한번 확인한 뒤 목소리를 낮춥니다. 한서영 씨, 죄책감이나 두려움 때문에 기억을 일부러 지운 건 아니라고 믿겠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당신의 역할은 이제 단순 이웃이 아닌 캐시를 마지막으로 바깥 세상에 연결해준 사람이 됩니다. 서영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듭니다. 저 때문에 무슨 일이 더 복잡해지는 건가요? 아니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아이린은 차분히 말을 이어갑니다. 당신이 그날 밤 그 지점까지 캐시를 데려다 줬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후 동선을 추적하는데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편의점, 그 옆 공사장, 주변 도로. 그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면 적어도 가출이라는 말이 얼마나 허술한 변명인지 증명할 수 있겠죠. 조사실 한쪽 작은 창문 너머로 오후 햇빛이 기울고 있습니다. 서영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모읍니다. 형사님 혹시 제가 그날 더 할 수 있었던 게 있었을까요? 그 질문에는 지난 며칠 사이 마음 깊숙이 쌓여온 죄책감이 묻어 있습니다. 아이린은 잠시 침묵하다가 아주 간단하게 답합니다. 언제나 더 할 수 있는 건 있었겠죠. 다만 그걸 너무 늦게 깨닫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녀는 파일을 덮으며 말을 마무리합니다. 이제는 늦지 않았다고 믿고 싶네요. 조사실 문이 열리고 서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복도로 나가는 발걸음은 이전보다 한층 무겁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사건의 한가운데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이 어깨 위에 내려앉습니다.
한편 아이린은 조사실에 혼자 남아 CCTV 캡처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가로등 아래 뒷좌석 문을 열고 타는 캐시. 그 옆에 선 서영의 차. 그리고 그 뒤편 멀리 어둠 속에 가려진 공사장 가림막의 라인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다음은 거기군. 아이린은 자리에서 일어나 공사장 수색 계획서 파일을 꺼내듭니다. 스카이캐슬 주변의 어둠 속에 무언가가 오래전부터 묻혀 있었다는 느낌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편의점 앞 교차로는 낮에는 평범한 동네 풍경과 다르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떡볶이를 먹고 배달 오토바이가 서성입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길 건너 공사장 쪽은 완전히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아이린은 공사장 입구에서 안전모를 건네봤습니다. 철제 펜스 안쪽으로는 굴착기와 자재 더미가 어수선하게 쌓여 있습니다. 스카이캐슬 2차 증축 부지. 도면상으로는 곧 고급 타운하우스가 들어설 자리입니다. 실종 추정일 전후 야간 출입 기록 다시 한 번만 확인해 주시겠어요? 현장 소장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태블릿 화면을 넘깁니다. 밤에 공사한 적 거의 없습니다. 안전 규정 때문에라도 딱히 특별한 건 없는데요. 아이린은 태블릿을 받아들고 출입 인원과 차량 로그를 훑습니다. 대부분은 낮 시간대 예상 가능한 인력들입니다. 하지만 새벽 2시 전후 미등록 차량 출입 일건이라는 기록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미등록 차량 CCTV에 남아있죠? 아, 그거 장비업체에서 잘못 찍힌 거일 수도 있고. 소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이린은 이미 수사팀원에게 눈짓을 보냅니다. 잠시 후 간이 사무실 안 모니터에 그날 새벽 공사장 출입구 영상이 재생됩니다. 화면에는 헤드라이트만 보이던 차량이 잠시 멈추었다가 펜스 문이 열리며 안쪽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번호판은 각도 때문에 완전히 보이지 않지만 차종과 실루엣이 어딘가 익숙합니다. 2차 오세준 대표 차량과 유사합니다. 팀원의 말에 사무실 안 공기가 잠시 얼어붙습니다. 아이린은 화면을 멈추고 재생발을 조금 더 뒤로 당깁니다. 이번에는 공사장 내부 카메라로 화면이 전환됩니다. 가림막과 자재 더미 사이로 차량의 뒤태가 보이고 두 개의 그림자가 흔들립니다. 한 사람은 체격이 크고 다른 한 사람은 몸이 약간 기울어진 형태입니다. 무언가를 끌고 가는 듯한 동작이 어둑한 화면 속에서 희미하게 반복됩니다. 정지. 여기. 아이린이 손가락으로 모니터 한 부분을 짚습니다. 자루 같은 것, 혹은 천에 쌓인 무언가가 바닥을 스치고 지나가는 장면입니다. 팀원이 숨을 들이마십니다. 포렌식 팀 바로 부르세요. 이 구역, 특히 저 폐자재 더미 주변은 전부 뒤져야 합니다. 잠시 후 현장은 수색 인력들로 북적이기 시작합니다. 노란 테이프가 둘러지고 바닥의 콘크리트 파편들이 하나씩 들려나갑니다. 굴착기가 멈춘 자리 옆 오래된 방수포와 목재 조각 아래에서 회색천이 삐져나와 있습니다. 형사님, 이쪽에서 뭔가 나옵니다. 아이린이 다가가자 수색 인력이 장갑 낀 손으로 방수포를 조심스럽게 걷어 올립니다. 그 아래에는 피가 말라붙은 천 조각과 낯익은 색의 작은 플라스틱 카드가 보입니다. 카드를 집어든 순간 이름이 눈에 들어옵니다. 캐시. 스카이캐슬 출입증입니다. 아이린은 카드 표면을 한번 쓸어보고 깊게 숨을 내쉽니다. 이걸로 그냥 나가버린 사람이라는 말은 끝났네요. 포렌식 팀은 주변 토양과 천 조각을 수거하고 핏자국의 성분과 시간대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결과는 상부로 바로 보고됩니다. 뉴스는 생각보다 빨리 반응합니다.
저녁 종합뉴스 화면 아래로 자막이 흘러갑니다. 상위 0.1% 단지, 인근 공사장, 필리핀 가정부 실종 관련 증거 발견 의혹. 기자들은 스카이캐슬 정문 앞에서 중계 마이크를 들고 서 있습니다. 현재 이 단지 주변에서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실종 사건과 관련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아직 신원은 공식 확인되지 않았지만 카메라 뒤로는 주민 몇 명이 황급히 차를 타고 나가거나 얼굴을 가린 채 출입하는 모습이 스칩니다. 단지 안단체 채팅방에는 메시지가 쏟아집니다. 당분간 언론 상대하지 마세요. 경찰 조사받을 때는 변호사 입회 하에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괜히 괜한 말하지 말고 공식 입장만 따릅시다. 그 메시지 중 일부는 도진이 근무하는 로펌에서 초안을 검토한 말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밤늦게 도진의 사무실. 창밖으로는 도심 야경이 반짝이지만 실내는 탁한 조명 아래 서류 더미로 가득합니다. 도진은 노트북 화면의 문장을 다시 읽습니다. 당사는 이번 사건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수사에 최대한 성실히 협조할 것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추후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는 문장 몇 개를 수정하고 어휘를 부드럽게 다듬습니다. 고인이라는 표현은 아직 공식 시신 확인 전이라 삭제합니다. 대신 실종된 분이라는 중립적인 표현을 넣습니다. 잠시 뒤 전화가 울립니다. 발신자는 오세준입니다. 변호사님, 기사 봤어요? 네, 지금 대응문 초안 정리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감정 표현은 빼고 수사 협조 의지만 드러내는 쪽으로 가시죠. 도진의 목소리는 철저히 직업적인 톤입니다. 내가 범인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대표님, 지금 중요한 건 사실 여부가 아니라 여론이 어디로 향하느냐입니다. 감정 섞지 말고 저희가 드리는 멘트 그대로만 사용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도진의 표정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잠시 모니터 오른쪽 하단 뉴스 알림을 보다가 살짝 눈썹이 움직입니다. 속보 스카이캐슬 인근 공사장, 필리핀 가정부 실종 관련 증거 다수 발견. 그 자막 아래 스카이캐슬 사진 한 장이 짧게 지나갑니다. 그 안 어딘가에 자신의 집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도진은 노트북 화면을 다시 자신 쪽으로 당깁니다. 법률 자문인의 역할은 의뢰인을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다. 머릿속에서 오래 들었던 문장이 자동으로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 문장 뒤에 얼마 전 서영이 했던 말이 덧붙습니다. 그럼 우리는 끝까지 모른 척해야 하는 거야?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던 순간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다시 키보드를 두드립니다. 지금은 일이나 하자.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경찰서 소회의실 2개가 나란히 비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조사실 A, 다른 한쪽에는 조사실 B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이린은 일부러 아이들을 같은 공간에 두지 않도록 두 방을 번갈아 쓰기로 합니다. 먼저 조사실 A. 준희가 의자 끝에 앉아 있습니다. 책가방을 의자 옆에 두고 손가락으로 지퍼를 괜히 만지작거립니다. 편하게 생각해도 돼요. 학교 상담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아이린은 목소리를 낮추고 수첩 대신 작은 메모 카드만 들고 앉습니다. 준희는 잠시 눈치를 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태양이랑은 자주 놀아요? 네, 예전엔 자주 놀았는데 요즘은 각자 학원도 많고 그래도 가끔 게임해요. 평범한 대화 몇 마디가 오간 뒤 아이린은 조금씩 화제를 사건 쪽으로 옮깁니다. 그날 밤 태양이네 집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고 했죠? 준희의 손이 멈춥니다.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엄마한테는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쉰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그날 밤에
공부하다가 잠깐 창문 열었어요. 답답해서. 근데 승연 이모네 쪽에서 여자 목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소리 지르는 것처럼. 아이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묻습니다. 뭐라고 하는지는 들었어요? 잘은 못 들었는데 노으라 같은 말이랑 뭐 영어도 좀 섞여 있었어요. 그 말만으로도 장면이 어느 정도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는요.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뭔가 떨어지는 소리. 바로 뒤에 태양이가 계단 내려오는 게 보였어요. 준이는 손으로 허공의 계단 형태를 그려 보입니다. 손에 뭐가 묻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두워서 잘 안 보였는데 빨간색 같기도 하고. 그는 말을 마치고 난 뒤 자신이 너무 많은 말을 한 건 아닌지 불안한 표정으로 아이린을 봅니다. 이 얘기 엄마한테는 하지 말아주세요. 엄마 걱정할 거예요. 아이린은 부드럽게 웃습니다. 엄마를 지키고 싶구나. 네. 아이린은 그 말 위에 더 이상 도덕적인 잔소리를 덧붙이지 않습니다. 대신 짧게 한 줄을 적습니다. 목격 비명 추락은 피로 보이는 묻은 손 태양. 조사실 B. 이번엔 태양이 앉아 있습니다. 자세는 반듯하지만 손가락이 의자 아래에서 계속 꼼지락거립니다. 오태양 군, 긴장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은 내가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시간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순서를 맞춰보는 시간이야. 아이린의 말에도 태양의 입술은 딱 붙어 있습니다. 그날 밤 이야기를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나요? 그 질문에 태양의 동공이 살짝 흔들립니다. 아이린은 그 반응만으로도 어느 정도 확신을 느낍니다. 내가 대신 물어볼게. 아빠가 술을 많이 마셨고 캐시 이모를 붙잡았지? 태양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합니다. 엄마가 말리는 소리도 났고 너는 그 사이에 끼어들었고. 아이린의 어조는 비난이 아닌 사실 확인에 가깝습니다. 태양은 결국 고개를 숙인 채 작게 중얼거립니다. 아빠가 자꾸 캐시 이모 팔을 잡고 방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이모가 싫다고 그만하라고 했고 엄마도 화냈어요. 나도 싫어서. 그는 숨을 길게 내쉰 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그냥 떼어놓으려고 했어요. 아빠를 밀 수도 없으니까 이모를. 누군가를 세게 밀었던 감각이 아직 손바닥에 남아있는 듯 태양의 손이 떨립니다. 근데 뒤가 계단인 줄 몰랐어요. 진짜로 그 정도로 세게 민 것도 아니었고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 이어진 비명, 반복된 깨우려는 소리. 그 뒤의 일은 태양의 기억 속에서도 조각조각 끊어집니다. 엄마가 나보고 방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아빠는 계속 어떡하지만 말했고. 아이린은 그 이상 구체적인 묘사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엄마 아빠가 한 일 알고 있지? 태양은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입니다. 이모를 이불 같은 거에 싸서 차에 실었어요. 엄마가 우리가 신고하면 아빠도 너도 다 끝장난다고 했어요. 경찰이 오면 나를 범죄자처럼 볼 거라고. 그 말에는 공포와 분노, 그리고 부모에게 배운 왜곡된 책임감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같이 아무 말 안 했어요. 가출했다고 하면 아무도 안 찾을 줄 알았어요. 원래 그런 사람들은. 그는 끝까지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표현 뒤에 이어질 문장을 스스로 막은 듯 입술을 깨뭅니다. 아이린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한마디만 건넵니다. 태양아, 내가 그날 한 행동 일부는 분명 사고야. 하지만 그 뒤에 아무 말 안 하고 거짓말에 동참한 건 사고가 아니야. 선택이야. 태양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이제라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은 아직 어린 목소리에서 나왔지만
어른 누구보다 무겁습니다. 아이린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야. 그녀는 기록지에 마지막 한 줄을 적습니다. 추락 우발적 은폐 부모 주도, 아동 동참. 이제 퍼즐의 모양은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발표 날 경찰청 브리핑룸에는 기자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집니다. 서울경찰청은 스카이캐슬 가정부 실종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오세준 씨를 사체 유기 및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배우자 윤승연 씨는 공범으로 송치되었고 미성년자인 아들 오태양 군은 보호관찰 및 심리치료 명령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플래시가 연달아 터지고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살인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까? 다른 실종 가정부 사건들과의 연관성은요? 대변인은 정제된 문장으로 답합니다. 우발적 추락, 고의성 불명, 과실치사 검토, 증거 불충분, 추가 수사. 수사팀 내부에서는 치열했던 논쟁들이 브리핑룸에서는 몇 개의 문장으로 정리되어 지나갑니다. 뒤쪽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아이린은 브리핑 문구 하나하나가 가슴에 걸립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최고의 죄명과 실제로 있었던 도덕적 책임 사이의 거리. 브리핑이 끝난 뒤 복도에서 동료 형사가 묻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게 어디야? 처음엔 그냥 가출이라고 덮으려던 사건이었잖아. 아이린은 짧게 웃습니다. 여기까지 온 건 맞지. 근데 여기까지가 끝인지 시작인지는 잘 모르겠어. 그녀의 머릿속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파일들이 떠다닙니다. 과거 3건의 실종 기록, 스카이캐슬 주소, 자발적 귀국 처리, 비슷한 문장들. 한편 스카이캐슬, 오세준의 집 앞에는 이삿짐 트럭이 서 있습니다. 기자들이 멀찍이서 지켜보는 가운데 몇 명의 인부가 가구를 옮깁니다. 커튼은 이미 내려져 있고 창문 너머 안쪽은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주민들은 최대한 자연스러운 척 산책을 나가고 차를 몰고 드나듭니다. 단체 채팅방에는 새로운 메시지가 올라옵니다. 이제 슬슬 일상으로 돌아갑시다. 아이들한테는 안 좋은 기억일 수 있으니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아요. 며칠 뒤 그 집에는 다른 가족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새로운 외국인 가정부가 배정됩니다. 서영의 집. 거실 TV에서는 이제는 다른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선거, 연예인 스캔들. 캐시에 대한 뉴스는 점점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식탁에 앉은 서영은 뉴스를 보지 않고 손에 쥔 컵만 바라봅니다. 당신 이름은 기사에 안 나왔더라. 도진이 툭 던지듯 말합니다. 그는 사건과 관련된 변호사 이름으로 몇 번 언급됐지만 그뿐입니다. 그게 중요한가? 서영의 목소리는 힘이 없습니다. 아니, 그냥 당신이 걱정할까봐. 도진은 변명처럼 덧붙이지만 둘 다 그것이 진심인지 자기 위안인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서영이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옳은 편에 서 있었다고 생각해? 도진은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대신 항상 하던 말이 혀끝까지 올라왔다가 처음으로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우리는 법대로 했을 뿐이야. 그 문장을 삼킨 뒤 그는 조용히 말합니다. 모르겠다. 이번만큼은. 그 대답은 둘 사이에 길게 내려앉습니다. 밤, 준휘의 방. 준휘는 책상 앞에 앉아 있지만 문제집은 한 장도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스카이캐슬의 다른 집 창문들이 줄지어 빛납니다. 맞은편, 태양의 집이었던 곳 창문에는 불이 꺼져 있습니다. 대신 새로 이사온 가족의 거실 불이 켜지고
낯선 사람의 실루엣이 어른거립니다. 새 가정부로 보이는 여성이 주방 쪽에서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 준이는 자신도 모르게 베란다 앞으로 걸어갑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기 얼굴과 멀리 움직이는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집니다. 그때 책상 위 휴대폰이 진동합니다. 낯선 번호도 저장된 이름도 아닌 발신자 정보 없음. 잠깐 고민하다가 준이는 메시지 알림을 누릅니다. 문자 메시지. 너 그날 밤 본 거 정말 아무한테도 말 안 할 거야?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뒤이어 도착한 두 번째 메시지. 영상 하나 보낼게. 곧이어 파일이 전송됩니다. 이름은 단순한 숫자 조합입니다. 준이는 손가락이 떨리는 걸 느끼면서도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화면에는 어두운 계단과 흔들리는 시점,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놓으라니까. 그만해요, 플리즈. 짧은 비명, 쿵, 무언가 구르는 소리. 그리고 한 아이의 숨가쁜 숨소리. 영상은 거기서 끊깁니다. 준이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방 안 공기가 갑자기 얇아진 것처럼 숨이 막힙니다. 누가 보낸 걸까? 태양일까? 루디아일까? 아니면 캐시와 함께 일하던 또 다른 누군가일까? 세 번째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어른들은 끝났다고 생각하더라. 근데 넌 어떻게 생각해? 준이는 대답을 쓰지 못한 채 화면만 바라봅니다. 손가락이 키패드 위에서 머뭅니다. 몰라. 나도 무서워. 이 모든 게 그냥 꿈이었으면 좋겠어. 여러 문장이 떠오르지만 어느 것도 보내지 못합니다. 대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창밖을 봅니다. 스카이캐슬의 밤은 여전히 조용하고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준이의 귀에는 아직도 그 짧은 비명과 영상 마지막의 숨소리가 맴돕니다. 스크린은 꺼졌지만 사건은 그 안에서 끝나지 못했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묻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목소리에 누가 답할 차례인지 준이는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